운명이라는 이름의 저주, 서울의 낡고 허름한 주택가, 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방에 황미란 갇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60여 년 세월 동안 비극이라는 먹구름 아래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황미란은 젊은 시절 강원도 횡성 산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20대 초반에 서울로 올라왔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꿈꿨지만 운명은 그녀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황미란의 아버지는 도박빚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지병으로 몸져 누워 있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봉투 접는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는 지인의 소개로 지금은 서울의 최고층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거대 부동산 기업 리엔터프라이즈의 후계자인 이상훈을 만나게 되었다. 이상훈은 겉으로는 젠틀하고 완벽한 신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독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어린 상우는 그날 이후 모든 여자를 증오하게 되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든 여성은 자신을 배신하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악마와 다름없었다. 이상훈의 아버지는 아들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 황미란이라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황미란의 삶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첫걸음이었다. 결혼식 날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는 황미란을 보며 이상훈은 속으로 읊조렸다. 그래, 이 여자부터 시작이다. 세상의 모든 여자를 내 발밑에 무릎 꿇게 하리라. 결혼 후 이상훈의 젠틀한 가면은 곧 벗겨졌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황미란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떠벌렸다. 오늘 내 차 옆자리에는 스튜어디스 출신 모델이 앉아 있었지. 네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야. 그는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고 그녀의 순수함을 조롱하며 자신의 왜곡된 만족감을 채웠다. 황미란은 묵묵히 그저 아들 이민준이 성장하여 자신을 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비극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발밑에 뿌려지고 있었으며 앞으로 닥쳐올 고통은 그녀가 겪었던 고난의 수십 배에 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그녀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리려는 이상훈의 악랄한 계략이 숨겨져 있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지옥 신혼생활은 황미란이 꿈꾸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상훈은 결혼식 날에 젠틀한 미소를 벗어던지고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차가운 증오와 깊은 복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분노는 매일 밤 술과 함께 터져나왔다. 이상훈은 밤늦게 만취에 들어와 황미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져 부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에서는 차마 담을 수 없는 저주와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네가 감히 내 어머니의 자리를 넘봐? 너 같은 천박한 여자가. 황미란은 그저 멍하니 서서 그 광기를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그제야 이상훈이 말로만 듣던 트라우마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세상에 복수하려는 뒤틀린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훈의 증오는 단순히 폭력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는 황미란의 자존심을 짓밟고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온갖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매일 아침 식탁에는 어젯밤 이상훈이 만나고 온 여자들의 명품 선물과 보석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일부러 황미란 앞에서 전화를 걸어 자기야, 어젯밤 정말 즐거웠어 라고 속삭이며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황미란은 그의 의도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식탁을 치우고 그 여자들이 썼던 립스틱 자국이 묻은 찻잔을 씻을 뿐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상훈에게 있어 그저 자신의 지독한 복수심을 표출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집안의 모든 여자들을 폄하하는 것이었다. 이상훈의 어린 시절 모습과 아름다운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황미란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만져보며 상훈의 어두운 내면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다. 네가 감히 그걸 만져?
네 더러운 손으로 내 어머니를 더럽히지 마. 이상우는 사진첩을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증오가 뒤섞여 빛나고 있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숨겨진 괴물이 깨어나는 것 같아. 이 괴물은 너를 포함한 모든 여자들을 파괴할 거야. 그 말에 황미라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남편은 이미 구원받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고 자신은 그저 그의 복수극에 동원된 가련한 배우일 뿐이라는 것을. 황미라는 이 지옥 같은 삶을 견디기 위해 아들 이민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아들의 웃음만이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아들 앞에서만큼은 밝게 웃었고 그가 잠든 밤에는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 이 추악한 집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졌다. 하지만 그녀의 굳은 의지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문을 열어 젖히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넋이 나간 채 서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이상훈이 나왔다. 그는 윤지연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윤지연은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둘의 표정은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마치 어떤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야릇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황미란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다. 당신,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황미란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상우는 오히려 비웃었다. 무슨 짓이라니?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을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야. 이상훈의 말은 황미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윤지연은 황미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왠지 모를 승리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민은 충격으로 실신했고 집안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아버지의 악랄한 외도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처를 가진 이상우는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실에 이상민은 형을 미워하며 윤지연과는 즉시 이혼을 통보했다. 황미라는 이 비극의 책임이 모두 이상훈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상훈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이혼? 그래 해. 하지만 내가 너한테 한 푼이라도 줄 것 같아?
내가 날 배신했으니 이 집안에서 한 푼도 없이 쫓겨나는 건 바로 너야.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조작하고 변호사들을 매수하여 황미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결혼 생활 내내 가정주부로 살며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황미란은 그에게 맞설 힘이 없었다. 그녀는 이혼 소송에서 패배했고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이상훈의 집에서 쫓겨났다. 이상훈은 마지막까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롱했다. 넌 결국 그림자 이상훈의 집에서 쫓겨난 황미란은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어린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내몰렸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황미란은 남편에게 당한 배신과 무참한 이혼 과정으로 인해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아들 민준의 눈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민준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황미란은 목이 메었다. 엄마랑 민준이만의 멋진 집을 찾으러 갈 거야. 아빠가 없는 우리 둘만의 집. 그녀는 울지 않기 위해 애썼지만 뜨거운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민준은 그런 엄마의 눈물을 보며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가를 닦아주었다. 엄마, 울지 마. 제가 커서 변호사가 돼서 아빠한테 복수해 줄게요. 그 말에 황미란은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다졌다. 아들 민준의 꿈은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녀는 그 희망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학교에 뵈니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인쇄소에서 전단지를 접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일을 하며 쉴 틈 없이 몸을 혹사시켰다. 그녀의 손은 거칠게 갈라지고 온몸은 뼈마디가 쑤셨지만 그녀는 민준이 무사히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민준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더욱 공부에 매진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전교 1등을 차지했다. 그의 방에는 서울대 법학과라고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황미란은 아들의 꿈을 응원하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야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아들이 성공하여 자신을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에게 민준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희망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민준은 수능을 망쳤고 재수 끝에 다시 시험을 봤지만 결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황미란은 아들의 실패에 짧아도 머리는 좋잖아요. 이제 저도 어엿한 젊은 사업가라고요. 민준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고 황미란은 아들의 성공을 보며 행복해했다. 아들이 잘 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민준의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민준이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상훈이 그가 다니던 건설회사의 투자자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상훈은 민준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민준에게 고의로 사기성 투자 정보를 흘렸고 민준은 그 정보가 사실인 줄로만 알고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상훈의 치밀한 복수극이었다. 그는 민준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다시 한번 황미란을 절망의 늪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황미란은 아들의 성공에 취해 그들의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아들 민준은 이미 이상훈의 악랄한 복수극에 휘말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바로 과거의 지독한 불행에서 싹트고 있었음을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탐욕이 부른 파멸의 그림자. 이민준의 성공 가도는 거침없어 보였다. 그는 20대 후반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사업 수완과 대담한 추진력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엄마 황미란은 그런 아들을 보며 모든 고통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길 위에는 이미 이상훈의 악의에 찬 함정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민준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 큰 자금이 필요했다. 때마침 그의 앞에 나타난 이상훈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투자가라는 가면을 쓰고 민준에게 접근했다.
이상우는 민준의 사업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거액의 투자를 제안했고 민준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젊은 사업가가 이렇게 대담하게 움직여야지. 자네라면 대한민국 건설업을 뒤흔들 수 있을 거야. 이상훈은 민준의 야심을 교묘하게 부추겼다. 이상훈이 민준에게 제시한 프로젝트는 에코시티 개발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그는 민준이 투자한 자금을 비밀리에 빼돌렸고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조작했다. 민준은 이상훈의 꼭두각시가 되어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사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의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던 어느 날, 한 기자가 민준을 찾아왔다. 사장님, 에코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기자는 민준에게 이상훈이 조작한 자료들을 내밀었다. 민준은 모든 것이 이상훈의 계략이었음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사기꾼으로 몰려 형사들의 수배를 받게 되었고 민준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민준의 집으로 몰려와 돈을 갚으라며 난동을 부렸다. 그날은 민준의 딸, 즉 황미란의 손녀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다. 황미란은 손녀딸의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할머니, 저 예쁘죠? 손녀딸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황미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강아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 행복한 순간은 얼마 가지 못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고 황미란과 손녀딸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사기꾼 아들놈 당장 내놓으라고. 황미란은 영문도 모른 채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모욕을 당했다. 아들 민주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아들 대신 그녀와 며느리 박유나만이 남겨졌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편지 한 장만을 남겨놓았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엄마와 유나, 그리고 우리 딸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렸네요. 엄마, 부디 저를 잊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다시는 엄마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황미라는 민준의 편지를 읽고 충격과 절망에 빠졌다. 이상훈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고 그녀는 아들까지 잃게 되었다. 그녀의 희망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눈앞에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자신과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긴 며느리 박유나, 그리고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손녀딸 발견하게 된다. 며느리 박유나는 황미란에게 어머님,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굳은 결심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남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고 동시에 빚을 갚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나섰다. 황미라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아가, 너라도 도망가거라. 네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하지만 유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의 빚도 제 빚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게 엄마와 같은 분이세요. 제가 어머님을 버리고 어떻게 가요? 박유나는 고아로 자랐다. 결혼 후 황미라는 그런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유나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꼈다. 남편 민준이 사라진 지금 황미란과 손녀딸은 그녀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인해져야 했다. 그녀는 우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 낮에는 병원 청소 일을 하며 학원비를 벌었고 밤에는 늦게까지 책을 보며 공부했다. 황미라는 며느리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다. 자신의 아들은 책임감 없이 도망쳤지만 며느리는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가족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황미라는 그런 며느리를 위해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해주고 싶었지만 집안에는 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길거리를 헤매다 버려진 폐지를 주워 팔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쌀과 김치를 사서 며느리에게 건넸다. 아가, 이거라도 먹고 힘내렴.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황미란을 끌어안았다. 몇 달 뒤 유나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녀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취직하여 힘든 일을 도맡아 했다.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그녀를 따르는 노인 환자들이 많았다. 유나는 낮에는 요양병원에서, 밤에는 개인 간병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그녀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빛은 또 다른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박유나가 일하던 요양병원은 다름 아닌 이상훈이 운영하는 재단 소속의 병원이었다. 그리고 유나가 밤늦게까지 간병하던 환자들 중 한 명이 바로 이상훈의 새로운 아내였다. 유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상훈의 복수극에 다시 한번 휘말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모르는 황미라는 며느리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야간 간병의 비밀과 의심의 씨앗. 박유나가 밤늦게까지 하던 야간 간병일은 황미란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작은 희망을 안겨주었다. 며느리가 힘든 일을 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그 덕분에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황미란은 며느리가 혹여나 남자 노인을 간병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며 늘 신신당부했다. 아가, 예전에 할아버지 댁 간병 갔다가 낭패 본 적 있잖아. 이제 그런 집은 절대 가지 말아라. 유나는 그런 황미란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이에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저녁에 식사 챙겨드리고 잠자리 봐드리면 돼요. 3시간이면 충분하니 염려 마시고요. 유나는 항상 오후 10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쯤 돌아왔다. 그녀는 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는 할머니 댁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있었다. 황미라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미리 옷을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해두었다가 건네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나가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집에 오지 않았다. 밤 6시가 넘어가자 황미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평소에는 일하는 며느리에게 방해가 될까 전화도 하지 않았던 황미라는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었다. 몇 번의 통화 시도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유니엠이야, 어디니?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웅성거리는 소음과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두 사람 전화를 끊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전 남편과 며느리. 그 둘의 조합은 황미란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공포와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이상훈 저 인간이라면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설마 유나에게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일의 마시가 다 되어서야 유나가 집에 돌아왔다. 황미라는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감겨있지 않았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황미란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그녀의 곁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왜 우는 거지? 이상훈이 무슨 짓을 했나? 황미라는 온갖 불길한 생각에 밤새 잠을 설쳤다. 다음 날 유나는 평소처럼 저녁 일을 나간다고 했다. 황미라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며느리가 일한다는 그 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아들이 도망친 뒤 유일하게 자신의 곁을 지켜준 며느리를 향한 의심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황미라는 며느리에게 아침에 반찬을 챙겨줄 테니 먼저 나가 있어라 라고 말한 뒤 유나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유나가 집을 나서자 황미라는 몰래 그녀의 뒤를 밟았다. 며느리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어느 허름한 주택가에 내렸다. 황미라는 택시를 타고 며느리의 뒤를 쫓았다. 며느리가 들어간 집은 낡았지만 꽤 큰 주택이었다. 황미라는 그 집의 대문 앞에서 멈춰섰다. 정말 저 집에 이상훈이 살고 있는 걸까? 유나가 내게 거짓말을 한 걸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일단 오늘은 집의 위치만 확인하고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뒤를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설계한 이상훈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이상훈이 황미란의 의심과 불안을 부추겨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마스크 뒤의 진실과 덫에 걸린 사냥꾼. 다음 날 아침, 황미란은 복수와 진실을 향한 굳은 결심을 하고 다시 그 주택가로 주저앉을 뻔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토록 믿고 의지했던 유나가 이상훈과 한패였다니. 황미라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상훈은 그녀를 완전히 속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황미란이 이 모든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게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그의 복수였다. 황미란은 그들의 뒤를 몰래 쫓아갔다. 두 사람은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황미란은 그들의 다정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다. 황미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복면을 벗어던지고 용기를 내어 그 집 대문을 두드렸다.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짜 신분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문이 열리고 낯선 중년 여자가 나왔다. 가스 점검이요? 알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여자는 황미란을 의심하지 않고 집 안으로 안내했다. 황미란은 그 여자가 이상훈의 새로운 아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황미란은 주방으로 가는 척하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안방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미란은 숨을 죽이고 안방문에 귀를 갖다 댔다. 안방 안에는 이상훈과 며느리 유나가 마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황미란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며느리 유나가 이상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었다. 황미란은 분노에 눈이 뒤집혔다. 이것 봐라. 결국 이상훈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구나. 내 아들을 버리고 이제 이상훈의 돈을 탐내는 건가? 그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안방에서 들려오는 유나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위독하세요. 황미란의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위독하다고? 어머님, 대장암이시래요. 저는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더 힘들어 하실까봐 감히 말씀도 못 드렸어요. 빌줘주면 넌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비웃음이 가득했다. 황미란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상훈은 며느리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자신의 병을 숨긴 채 홀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황미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이 인간아, 감히 내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황미란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이상훈과 유나는 놀라 자빠졌다. 황미란은 유나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아가, 나 괜찮아. 내가 왜 아파? 괜찮아. 황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이상훈을 향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유나를 데리고 그 집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황미란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것은 이상훈의 복수였지만 그녀를 구원해준 것은 바로 며느리 유나의 헌신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토록 훌륭한 딸을 얻었는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 이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 황미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의심과 미움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며느리를 향한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상훈에게 완벽한 복수를 하기 위해 이 모든 불행의 끝을 보리라 다짐했다. 악마의 계약과 두 번째 함정. 황미란의 눈물 어린 고백에 며느리 박윤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황미란의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여주며 어머님, 제가 먼저 보게 되었어요. 대장암 소견이 있다고 해서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딸에게서 할머니마저 뺏길까 봐요. 유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다. 황미란은 며느리를 끌어안고 함께 오열했다. 황미란은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이상훈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소리야? 나보고 미쳤다고 할 텐데. 증거 있어? 황미란은 증거를 찾기 위해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유나가 이상훈의 서재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 유나는 간병을 하면서 이상훈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나는 금고 비밀번호가 이상훈의 어머니 생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님 어머니의 생신은 10월 24일이잖아요. 맞죠? 유나는 이상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상훈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금고를 열고 유나를 바라보며 이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황미라는 이상훈의 틈을 놓치지 않고 금고 안의 서류들을 빼앗았다. 서류 뭉치 속에는 에코시티 개발 프로젝트의 가짜 계약서와 투자자 명단, 그리고 민준이 모든 것을 덮어쓰게 되어 있는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서류들 사이에 끼어 있던 한 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이상훈과 그의 새로운 아내가 웃으며 찍혀 있었는데 그 뒤에 서 있는 어린아이는 바로 민준의 아들, 황미란의 손자였다. 황미란은 손자를 볼모로 잡고 이상훈이 유나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나는 황미란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신 정말 인간이야? 어떻게 내 손자까지 이용해? 황미란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이상훈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래, 나는 너를 파면시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어. 네 아들도, 네 며느리도, 네 손자까지도 내 손 안에 있어. 너는 평생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그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 순간 황미라는 이상훈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황미란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의 아들을 이용해 그녀의 모든 희망을 빼앗고 그녀의 며느리를 이용해 그녀의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조각 내려고 했다. 황미라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상훈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경찰의 것을 자백했다. 그의 복수극은 끝이 났다. 하지만 황미라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찾아야 했고 손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며느리 유나를 위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희망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아빠 무너진 악마의 제국과 다시 찾은 희망 경찰이 들이닥치자 이상훈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허탈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는 절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야. 이상훈의 마지막 발악에도 황미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며느리 유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서 벗어날 차례야. 경찰은 이상훈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의 서재에 있던 서류들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에코시티 개발 프로젝트의 사기 행각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운 이상훈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의 이름은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었고 한때 존경받던 재벌 후계자는 하루아침에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황미라는 며느리 유나와 함께 경찰서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는 경찰에게 이상훈이 아들 민준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그를 도망치게 만든 뒤 손자까지 납치하려 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증언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민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황미란과 유나는 경찰의 도움으로 손자의 안전을 확인했다. 이상훈이 고용한 사람들이 손자를 납치하려던 순간 이상훈의 체포 소식을 듣고 손자를 원래 있던 유치원에 데려다 준 것이다. 손자는 다행히 아무런 상처 없이 무사했다. 황미라는 손자를 끌어안고 며칠 동안의 불안과 고통을 눈물로 쏟아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는 언제 와요? 손자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황미라는 또다시 가슴이 아팠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아들 민주는 결국 자수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엄마,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황미라는 민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민준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정당하게 죗값을 치르기로 결심했다. 이상훈의 복수극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그가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황미라는 이상훈의 죄가 세상에 알려진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바로 며느리 유나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었다. 황미라는 아들이 남긴 빚을 모두 떠안고 있었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유나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된 친정 식구들과 며느리의 친구들은 황미란을 돕기 위해 나섰다. 유나가 일했던 요양병원의 간호사들은 유나를 위해 모금 활동을 벌였고 황미란의 친정 오빠는 전 재산을 털어 수술비를 마련해 주었다. 결국 유나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되찾았다. 의사는 초기에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황미란은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황미란과 유나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고부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구원해준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황미란은 유나를 내 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유나는 황미란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단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불행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무너진 악마의 제국과 새로운 시작 이상훈의 체포 이후 황미란과 며느리 유나의 삶은 급변했다. 언론은 리엔터프라이즈 사기 사건을 연일 보도했고 이상훈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황미란은 며느리와 손녀딸을 데리고 이상훈의 저택을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관이 미라는 민준에게 이상훈의 사기극에 휘말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으라고 말했다.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책임져야 해. 그래야 떳떳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준은 엄마의 말에 따랐다. 그는 자신의 몫으로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재산을 모두 팔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 물론 그것으로는 빚을 모두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피해자들은 민준이 이상훈의 사기극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오히려 그를 용서해 주었다. 그들은 젊은 사람이 이렇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왜 그를 벌줘야 합니까? 라며 민준을 응원했다. 황미라는 이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가 진정한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황미라는 며느리 유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유나에게 내가 살아서 너희를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내 병을 치료해줘. 라고 말했다. 유나는 황미란의 손을 잡고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라고 말했다. 황미란의 친정 식구들은 그녀의 사연을 듣고 큰 도움을 주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던 그녀의 친정 오빠는 네가 그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부디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라며 전 재산을 털어 황미란의 수술비를 마련해 주었다. 유나의 친구들도 모금 활동을 벌여 수술비를 보탰다. 결국 황미란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되찾았다. 황미란은 수술 후 며느리 유나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부르기 시작했다. 유나야, 네가 내게 해준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야. 앞으로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로 살아주렴. 유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황미란을 끌어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엄마 딸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깊은 훌쩍 자란 손녀딸의 손을 잡고 교도소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민준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과 야망 대신 깊은 성찰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황미라는 민준을 끌어안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라고 말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와 아내, 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엄마, 유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주는 출소 후 가장 먼저 이상훈의 사기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벌었다. 황미란과 유나도 민준을 도왔다. 황미란은 요양보호사로, 유나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빚을 갚아나갔다. 황미란은 민준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네가 나에게 잘할 필요는 없어. 그 대신 네 아내와 딸에게 목숨을 걸고 잘해줘. 그들이 없었다면 엄마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민준은 엄마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아내 유나에게 그동안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유나야, 내가 너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어. 이제부터는 너와 우리 딸을 위해 살게. 유나는 민준의 진심을 받아주며 다시 한번 그에게 사랑을 느꼈다. 민준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가족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들은 마침내 빚을 모두 갚았고 작은 식당을 열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황미라는 식당의 주방을, 유나는 홀을 맡았고 민주는 배달과 잡일을 도맡았다. 식당은 엄마의 손맛이라는 입소문을 타며 동네 맛집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의 식당은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희망이 담긴 따뜻한 공간이었다. 황미라는 종종 사람들에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세상에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다시 일어섰으니 여러분도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그들의 식당은 오늘도 손님들로 북적인다. 황미라는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유나는 정성껏 음식을 나른다. 민주는 주방에서 엄마를 돕는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치열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다. 이 모든 것이 황미란의 굳건한 믿음과 며느리 유나의 헌신적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며 살아간다.